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과 금리의 사이클, 특히 25년도에 그게 만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관련 2차전 섹터에서 큰 시세가 날 것이라 말을 보고 있는데, 그날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그 공화당 후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날 에코프로 머틸리 블록도 이슈가 좀 더 이슈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여기 제 자료 준비한 거는 그 미래에셋에서 그 매크로 시황 담당 김석환 애널리스트가 이제 본인 텔레그램에 올린 내용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공화당 하원 공화당 의원과 만난 그 비공개 회의였어요. 비공개 회의에서 취임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정책을 취소하겠다고 이제 말한 용이 커 보인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하면이죠. 그리고 비공개 회의라는 거예요. 요게 제 원문이고요. 그 원문을 제가 그냥 이게 갖고 왔는데 거기 그냥 그 번역기로 돌려서 그냥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the whole mandate 12 battery and electric is crazy 돼 있는 게 똑같 지난번에 맨데이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전기차 의무 그 조항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모든 그런 그 의무 사항은 다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한 거고, 이거를 이제 러스 풀처 하원 의원이 이제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의역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공식석상에서 이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한 거를 지금 본인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트럼프가 IRA법을 폐기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워딩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 정책에 그 걔네들 그 정책서에 그 내용은 있긴 한데 그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IRA법을 폐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대선 전략에 불리합니다. 이게 바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IRA법의 수혜를 받는 보조금을 받는 지역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있는 상원을 다 장악한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석상에서 말하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전기차를 사도록 강요를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표현한 정책은 무조건 전기차를 사도록 의무화할 수는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거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사도록 그러니까 그 전기차를 많이 사도록 그 정책적으로 그런 이제 그 뭐 규제를 하는 게 좀 있는 거예요. 그 내연 기관을 일부 좀 규제를 하는 거죠. 그 연비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부가 자꾸 개입해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인프라를 더 잘 깔고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기차 사고 싶으면 전기차 사고 내연기관차 사고 싶은 내연기관 사고 이런 걸 좀 더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 좀 더 중요시를 한다라고 그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같은 얘기가 지난 3월달에 한번 있었어요. 이때도 똑같이 2차전 종목도 많이 빠졌는데 그때도 더 바이든스 그 일렉트릭 그 베이클 맨데이트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맨데이트의 의미 자체가 전기차 회사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 보조금은 그 서브시디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그때는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 막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2배 되면서 오보가 나오면서 관련 2차전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연비 규정을 통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을 유도하는 조항으로 해석한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해석이지 정확히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호하다는 거죠. 이게 모호하게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국내 언론에서는 최대한 안 좋게 오역을 많이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에도 제가 이런 내용을 많이 갖고 왔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 트럼프가 다시 집권해도 그 아래 정책 폐기가 힘든 이유가 어떤 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도 폐기하는 게 더 어려운 이유가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새로운 법 통과를 시켜야지 폐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법을 정하기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겨우 초당적으로 겨우겨우 한 건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들이 공장이 지어지는 지역이 대부분 이제 공화당 그 색채가 강한 공화당 지지색이 강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공화당 그 정치인들한테는 의원들한테 너무 리스크가 크겠죠. 그리고 이게 초당적으로 정책의 아래법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민주당 성향 법안, 공화당 성향 이런 법이 아니라 어쨌든 그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지역에서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폐기하는 것 자체가 공화당 의원들한테는 실익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아이레법이 폐기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상하원을 모두 다 장악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이 갖춰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대선 공약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거였는데 여론이 그 폐지를 원하지 않는 여론이 더 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폐기를 못했어요. 그 공화당의 상원은 모두 다 다수당이 된 후에도 오바마 케어를 폐지를 못했다. 그런 바가 있고, 그래서 일부 이제 공화당이 만약에 집권한다 그러면은 일부 뭐 좀 아까 그런 행정명령 이런 것들에 대한 취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화당은 어떻든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충전 인프라 확장 등을 통한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하는 좋은 환경을 선택하기 좋은 환경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차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좀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행정상으로 어쨌든 예를 들면 LG 에너지솔루션이 뭐 세금을 뭐 12년간 감면받기로 했다거나 혜택을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 절차를 밟기로 했던 것들이 이게 범위가 축소되거나 변화가 생기면은 이게 소송 대상이거든요. 법원 판결까지 되게 오랜 소송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굳이 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아래법의 핵심이 10년에 걸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결국에는 또 투자로 이어지면서 지금 그 미국 경제가 어쨌든 탈탄소의 그 경제로 가고 있고 이걸 이미 시장에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전기차 쪽에서의 향후 전동화 계획들을 다 세운 상태에서 일부 이제 지연되는 것들은 대체로 못하는 업체들이 다 그래요. 기술력이 모자라거나 좀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 기술력이 좀 부족한 업체들이 대체로 그걸 지금 지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방향 자체가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업계에서 대체로 다 방향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도 지난해 이제 이거 올해 연초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여기 그 공화당이랑 그 미국 정부에 방문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역협회 사절단이 공화당 하월 미셸 스틸 의원이랑 제리칼 의원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공화당이 아래법을 폐지를 추진한 것이 아니고 일부 그 지원 규모의 점진적 축소라든가 단계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그 정부 관료들을 만나서도 그 S반 차관보 같은 경우도 전기차나 배터리 등의 그 탄소 증류 노력은 정권 교체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라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래법 폐기 쉽지 않을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단순하게 이게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실릴 수 없는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경제 블록화 이제 탈중국화를 하려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파트너이고, 그리고 투자도 또 그만큼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 우방국들이 와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요한 건 실용주의라든가 미국 우선주의인데 자기한테 우선되는 것들을 그렇게 없앨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너무 과장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아래법이라든가 FOAC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거는 북미 시장이거든요. 그 북미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밸류체인에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이고, 국내 배터리 3사가 북미 지역에서 2027년까지 약 그 633기가와트시 수준의 배터리 캐파를 좀 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대략 건 그 80% 전체 캐파의 80%에 육박을 하는 그런 캐파거든요. 그리고 26년부터는 ESS 쪽에서도 지금 그 북미 그 대중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26년부터는 새로운 생존의 축인 그 ESS 시장에서도 국내 배터리 시장에 이제 기업들의 점유율이 급증을 하는데, 이번에 인터 배터리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좀 더 발전된 ESS 그 솔루션들을 대거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캐즘을 넘는 그런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ESS 시장에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그 북미 쪽의 가정용 ESS에서 그 화재 사건이 나면서 상당히 중국 업체들한테 저가 전력이 밀려서 그 많이 뺏겼었는데, 이게 이제 26년부터는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24년에서 26년까지 지금 총 출시 그 북미 쪽에서 출시 예정된 차가 현재 52종이고요. 뭐 이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52종이고, 특히 이제 26년도에 21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18종, 내년 13종 정도이고,
그리고 그 현재 이번에 테슬라가 좀 받아서 그건 제가 카운트 안 넣었는데 그 이번에 테슬라가 그 배터리 그 엔솔 거에서 파나소닉 바꿔서 받는 거 그거 빼고 그 43종 중에서 31종이 국내 배터리 3사 제품을 사용했고 우선 보조금 받는 차의 72%가 한국산 배터리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4년에서 26년도에는 그 전기차 신차가 대거 출시가 될 것이요. 특히 북미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는 그 대중화 모델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저가 청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까 금리나 사이클이 다소 이제 지연되고 있지만은 이런 그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량 생산 사이클과 금리 내 사이클 특히 25년도에 그게 만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관련 2차전 섹터에서 큰 시세가 날 것이라만을 보고 있는데 원래는 2022년, 23년도 쪽 특히 22년도에 상반기에 2차전지 섹터를 바라볼 때 24년도에 대한 성장을 기대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3년도 성장하고 24년도는 조금 슬로워지고 25년도부터 이제 급성장하는 이제 그림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전기차 캐즘 구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구간을 이제 지나면서 생각보다 딥이 깊어지면서 그런 이제 죽음의 계곡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런 그 성장이 그러니까 서로 완만한 성장을 처음에는 생각했었지만 이게 이제 역성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지난해 말부터 지난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기관들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의 반등이 지금 최근에 좀 부진한데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다시 2차전 기업들 실적 회복이 좀 더디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흐름은 지금 많이 보이는 게 그 탈중국화 그리고 경제 블록화 탈세계화 등으로 인해서 광물 가격에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생성되고 북미 시장이 아닌 중국 시장에서는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게 태양광 모듈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광물 가격 자체도 지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소재 광물 가격이 지금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서도 지금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4월에 5월달에 탄산유 가격이 올라오다가 6월달에 횡보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6월 중순부터 북미 탄산유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 그 배터리의 관세 그러니까 그 중국산 제품 관세를 매긴다 할 때 그때부터 더 하락폭이 가파라지면서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 4월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요. 지금 요 며칠 어제 오늘 좀 하락을 멈추고선 좀 이렇게 반등을 시도는 하는데 지금 거의 2달 넘게 하락세를 이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앞으로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 내에서의 광물 가격, 여러 가지 배터리 가격, 그러니까 2차전지 제품 가격에 격차가 생길 것이고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생긴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리튬 양극재 전해질염, 뭐 동박 알바 이런 것들 대부분의 2차전 소재가 공급 부족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제품 단가는 북미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리튬 가격 뭐 50달러, 60달러도 예상을 하는 이유가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을 제가 요 특허 라이센스 시장 참여를 되게 중요시 보는 게 그동안 중국 업체들이 무단 특허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를 엄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격화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특히 삼원계 배터리 쪽에서의 중국 업체들이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미국 의회가 해외 적대국 배터리 의존법 이따 좀 말씀드릴 건데 이 이름으로 인해서 그 배터리 사용 금지 법안 제출했고요. 미 공화당 의원은 시애틀과 고션에 대한 블레이스크 요구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EU에서 중국 전기차 관세 매겼죠. 추가 관세죠. 17.4에서 38.1. 그러니까 기존 관세 10%에서 추가해서 27.4에서 48.2 이런 그 관세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 내 가격 경쟁이 크게 하락밖에 없죠. 이것도 사례를 제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은 그 유럽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중국 업체에서 만들든 아니면은 유럽 업체가 만들든 간에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중국 배터리를 쓰지 않는 차들이 더 많이 팔리겠죠. 그리고 또 그 유럽에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의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그 안에서 원부재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유럽과 북미 쪽에 글로벌 노차이나 존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 거기 안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더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특히 완성차 기업, 현대기아한테 기여가 되고 2차 전지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열리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이제 뭐 길게 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 코스피 2,800을 돌파했습니다. 거의 29개월 만인가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2,800 돌파하는 거는 이게 삼성전자가 쉬면서 못 가다 지수가 못 가다가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오늘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은 뭐 세네 번 정도는 삼성전자 블랙홀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좀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수대 이슈가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일단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좀 국내 시장 이탈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대형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 이탈의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고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최근에 청원을 성공했다던가 지금 논의가 활발히 지금 일에 돼서 지금 금투세 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투세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도입하는 취지에 안 맞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 조정이 된다 그러면은 뭐랄까 그게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일단 막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5에서 26년도에 그 북미 시장에서의 그 K배터리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이런 금투세 이슈 때문에 나오는 그런 조정은 어떤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매도 제소 개선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상환 기간 제한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1년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2025년도 3월 말에 3월 31일에 그 공매도가 제기가 된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3월까지 안에는 갚아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했다는 게 공매도의 가장 큰 무기인데 이게 공매도 세력들한테 가장 큰 무기를 뺏은 거예요. 이게 되게 이거 좀 어렵지 않나라고 봤었는데 의외로 이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커버링은 좀 기대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시계열로 봤을 때는 좀 길죠. 아직은 좀. 예, 그런 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그 2차전 섹터를 공부하실 때는 이 밸류에이션을 반드시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누가 추천해서 누가 내가 목표가 얼마 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도 목표가 같은 예전에 낼 때도 보면은 과정을 다 일부러 다 보여드린 거예요. 변수가 매일 바뀌거든요. 그 하다못해 뭐 양극재 기업들 밸류 할 때도 그게 다 최근에 컨센이 다 깨졌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캐파에 그 생산량 잡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율이라든가 그리고 영업이익률 잡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에서 얼마 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총액 계산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변수가 뭐 광물 가격이래, 리튬 가격, 뭐 양극재 가격 그리고 환율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지주사 할인율이 몇 퍼센트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자회사들의 별로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적정 시가총액을 다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70일 때랑 지금 $20도 안 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보다도 어쨌든 향후에 장기적으로 뭐 2027년도에 얼마가 될지에 대한 것들은 예상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넣어보면서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 그 리튬 가격이 예를 들면 30이든 40이든 50이든 그렇게 그런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그 밸류에이션 변화인지도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수익을 낸다고 해서 그걸 누구한테 나눠주지도 않고 손실을 낸다고 해서 누가 갚아주지 않거든요. 이제 그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